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애플 주식을 사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하나의 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로 블랙록이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자산 12조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경 5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회사의 CEO 레리 핑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탈세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1일 월스트리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 만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던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8년 9월 월스트리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베어 스턴스는 가치의 92%를 잃었습니다. 주택담보보증권 MBS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이 터지면서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침착했습니다. 바로 레리 핑크였어요. 사실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MBS를 발명하고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레리 핑크였습니다. 1986년 34살의 젊은 레리 핑크는 금리 예측을 잘못해서 회사에 1억 달러 손실을 입히고 처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레리는 블랙록을 설립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수익에만 집중할 때 블랙록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리스크 관리에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라딘이라는 컴퓨터 시스템. 알라딘은 무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금리가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정 지역 대출이 부실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1994년 채권 시장 대폭락 때 알라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블랙록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스트리트에 하나의 진리가 새겨졌습니다. 위기가 오면 블랙록을 불러라. 2008년 진짜 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시장이 붕괴하자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MBS의 가치를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레리는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레리 핑크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하루에 레리에게 21번이나 전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블랙록은 금융 시스템 구조 계획을 전부 작성했습니다. 어떤 자산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은행을 구제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사실상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블랙록이 작성한 겁니다. 레리 핑크는 한 세대 최대의 금융 재앙을 자신의 최대 승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대통령만큼의 영향력을 얻었죠. 단 한 번의 선거도, 단 한 표도 없이요. 세계 경제 대통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블랙록이 입증한 한 가지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금융 상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2009년 블랙록은 무너진 리먼 브라더스의 잔해 속에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아이쉐어즈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아이쉐어즈는 세계 최대의 ETF 공급업체였습니다. 레리는 주저없이 135억 달러를 지불하고 아이쉐어즈를 인수했습니다. 이 한 방으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되었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펀드로 투자자들이 한 번에 수백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S&P 500 ETF를 사면 미국 상위 500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거죠. 또한 블랙록의 강점은 복잡한 금융 상품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능력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탈세를 위한 지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규제받지 않고 불안정하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레리 핑크가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발표합니다. 과거 제 의견은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자산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사고 팔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ETF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일반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비교적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자자는 그냥 ETF 주식만 사고 팔면 되는 거죠.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SEC는 비트코인 시장이 조작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합니다. 놀랍게도 SEC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블랙록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를 도왔던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알라딘이라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였죠. 2024년 2월 11일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SEC가 블랙록을 포함한 11개 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한 겁니다. 10년 넘게 거절당하던 상품들이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인 IBIT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출시 첫날 수억 달러가 몰려들었습니다. 50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이었고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900억 달러, 하나로 약 127조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금 ETF가 이 규모에 도달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IBIT는 10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렇게 블랙록은 10년 넘게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운영해온 그레이스케일까지 추월하고 순식간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최근 자료에 따르면 7,700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움직임이죠. 현재 IBIT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000억입니다. 이 돈으로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블랙록이 사고 팔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 8월 레리 핑크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팔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하죠. 하지만 토큰화되면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알라딘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자산의 10%가 알라딘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ETF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그 시스템의 중심에 서려는 거죠. 블랙록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블랙록을 신뢰하고 동시에 블랙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2008년 위기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당시 레리 핑크는 복잡한 MBS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를 불렀죠.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복잡하고 새로운 영역입니다. 전통 금융권은 이 기술을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레리 핑크는 다릅니다. 그는 이 기회를 포착했고 블랙록을 그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계의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를 유지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인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종 이유로 화폐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이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금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디지털로 쉽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으니까요. 레리 핑크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ETF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죠. 레리 핑크가 말한 큰화 시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토큰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6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상품, 예술품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 강남의 빌딩 한 층을 소유하고 싶은데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토큰화가 되면 그 빌딩을 수백만 개의 토큰으로 나눠서 여러분은 10만 원어치만으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처럼요. 이게 바로 토큰화의 힘입니다. 유동성이 없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죠. 블랙록은 이미 토큰화 실험을 시작했어요. 2024년 블랙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했습니다.
현재 전통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들은 누구를 부를까요? 당연히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전통 금융도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이해하는 유일한 거대 기관이 될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레리 핑크의 진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금융의 미래를 블랙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록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7조 달러를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제 암호화폐까지 장악하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